로봇 기술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휴머노이드와 AI로 준비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가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지금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제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논문과 또 자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휴머노이드 기술이 관심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인바디드 AI 관련해서 소위 우리 빅텍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 높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바디드 AI를 얘기를 하면서 로봇은 소프트웨어 AI가 물리 공간으로 확장된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크기와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환경을 로봇이 적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인간과 공존하면서 협업하기에 좋은 그러한 로봇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또 인공지능 그 성과물의 퀄리티랑 연결이 되는데 인간의 작업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대규모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또 혁신이 가능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뭐 창업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술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24년 6월에 휴머노이드의 투자 관련된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목적 자체는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로서의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조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중에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보다 인바디드 AI의 사업화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노동시장은 약 30조 달러로 원이 아니라 달러의 규모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을 예상을 할 때 2040년까지는 약 800만 대, 2050년까지는 6,300만 대 정도의 도입이 예상이 되고요. 2050년까지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약 3조 달러, 한 10%죠. 달하는 임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될 수 있는 후보 응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나 운송, 그리고 제조, 건설, 힘든 부분이죠. 농업, 광업, 다 이거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본격적인 등장이 여기 22년 이후에 그냥 확 늘어났고 지금은 중국에만도 한 50여 개의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 이름조차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의 캄브리아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원조는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2000년 초에 혼다에서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주로 이제 유압을 활용해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만들던 그 경쟁력, 기술력 높은 그런 회사가 아틀라스라고 유압으로 이루어진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2017년에는 그 이전에도 도요다는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초에도.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버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유비텍에서 워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 랩스, 우리나라의 네이버 랩스에서도 엠비덱스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리까지 이렇게 걷는 거라기보다는 양팔 로봇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좋은 결과를 내면서 많은 가능성을 준 게 이제 2022년 말이잖아요.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들도 이제 같이 많이 생성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불을 붙인 거는 당연히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네 자동차 라인에다가 적용하고 양산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지금 그 계획보다는 좀 뒤졌지만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애줄리티 로보틱스라고, 이건 물류에서 쓰는 로봇으로 다리 구조가 사람을 닮았다기보다는 마치 새의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또 샤오미에서 사이버1 또 만들었고, 23년에는 이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들을, 프로토타입들을 우리가 이따가 한 번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24년 현재에도 지금 많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유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제1강자로 알려져 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압을 포기하고 이제 전기식으로 바꾼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의 G1이라는 로봇을 보면은 굉장히 저가에 지금 16,000불인가요? 하여튼 2천만 원 언저리 정도 되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는 이건 아마 덴마크 회사로 알고 있고, 노르웨이 아니면 덴마크, 유럽 회사예요. 그리고 목적 자체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홈 로봇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과 아주 유사한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키는 한 170, 180이 채 안 되는 그러한 키를 보이고 있고, 몸무게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들 수 있는 얼마까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 44파운드에 35파운드, 55파운드 뭐 이 정도이고, 배터리가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크리티컬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좀 상당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Degrees of Freedom이라는 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은 복잡한 운동을, 모션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과 몸과 목과 다리, 이런 큰 관절도 중요하지만 손가락에도 얼만큼 많은 모터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할 텐데, 이 Degrees of Freedom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제어가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개발에는 전통적인 로봇 회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를 주도로 하는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이 개발되면 이제 써주겠다는 커스터머나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카운터파트들도 있어서 뭐 아마존에서 이제 물류하는 거고, 얘는 이제 벤츠 회사에서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겨 1이 있고 피겨 2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피겨 2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장에서 조립이나 인간 보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생산하는 라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표시한 것 같고, 로지스틱스는 이제 물건 나르는데 쓸 것이고, 키 비슷하고요. 몸무게는 좀 차이가 있고, 자유도도 아까보다는 큰데, 자유도도 상당히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이고,
이 피겨 2는 지금 BMW 공장에 들어가서 조립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정교한 조립 작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아주 숙련되지 못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제 곧 따라 올라올 거라는 기대하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 오픈 AI가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를 여러 군데서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양팔 로봇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이버 랩스는 특이하게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제어기를 이 몸체에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5G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직접 제어 명령을 내려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모든 큰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로봇 쪽의 하드웨어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연도 했고, 그래서 CES에 나가서 또 관심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Sanctuary AI, 이것도 캐나다 회사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프로토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인 프로덕션은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진지하게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시모는 이 휴머노이드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혼다에서 만든. 근데 이게 이제 임대해가지고 아까 호스피탈리티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만들려고 했었으나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은 이제 생산되지 않습니다. 옵티머스 테슬라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조립할 거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또 물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잠재력이 큰데, 유비테크나 유니트리 인 프로덕션입니다. 이것도 이제 생산하고 있고, 여기 16,000불에 팔겠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나 엔비디아랑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사이버원이 있고, 샤오팽의 PX5라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물론 가장 잘하는 것만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실패 사례들은 그렇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보는 거는 휴머노이드들의 현재 기술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에서 어떤 원조격인 아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모는 2000년에 키도 자그마하고 160이 아마 좀 안 되는 그런 작은 키에 마치 우주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서 이 로봇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술적으로는 완전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걷는 것은 물론이고 시속 6km 정도로 달릴 수도 있었고, 지금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발로도 이렇게 뛰는 등 균형 잡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보시면 지금 거의 사람 손하고 비슷한 형태의 아주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런 로봇이 실제로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리타이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관에서 또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이런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휴머노이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이제 충분한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 한 10여 년 후에 나온 보스턴 다이나믹트의 아틀라스는 전기가 아니라 이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유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미군에 납품하기 위한 그런 로봇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장비를 들어주는, 미끄러지지 않고 장비를 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힘이 세야 돼서 이제 유압으로 진행을 했었고,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까지 어떤 실용화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유압 펌프가 이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경진대회에 뭐 표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였죠. 리더로 영상을 보시면 그 움직이는 역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이제 이미 할 수 있는 걸 상당히 다 됐구나, 우리가 준비가 됐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들어서 뛰어 올라가고, 이런 플래닝도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거죠. 이런 플래닝 자체까지 하는 그런 인텔리전스 파트는 조금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출된 장면이라서요. 네, 이렇게 올려주고, 다만 떨어진 위치를 보고 디디고 돌고 하는 이런 완성도 높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전기식으로 전환을 했고, 이건 최근에 자동차 공장에서 엔진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아틀라스의 전기 버전의 이제 모습입니다. 비전으로 자기 작업의 그 결과물도 평가를 해서 안 되면은 스스로 보정을 해서 다시 재시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도 가능성일 뿐이고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지금 조작이라든지 사물 인식 이런 부분을 결합한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로봇이 보는 주요한 포인트들, 피처 포인트들을 찾는 거고, 또 대상이 되는 객체를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로봇 관점에서의 시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로봇은 원격 조정이다, 뭐 그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완전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다, fully autonomous라고 써 있죠. 이 아틀라스 전기 버전은 그 골반이나 이런 팔의 목이나 회전하는 범위가 사람은 360도 뱅글뱅글 돌지 못하잖아요. 얘는 훨씬 더 회전 범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목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허리도 그렇게 돌리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힘든 그런 공간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동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작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다음은 애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디주시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물류센터를 이제 제일 큰 타겟으로 잡고 있고, 거기서 일하기에 편하도록 손도 보시면은 사람 손처럼 생기지 않고 이런 무거운 박스를 올렸다 내렸다 움직이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다리의 구조도 보면은 일어났다 섰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사람 다리보다는 좀 새 다리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의 박스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구조로 실제로 이제 물류센터에 와서 좀 성과를 또 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진도가 앞에서 봤던 휴머노이드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엠비덱스라는 우리나라 네이버의 연구소이죠.
거기서 개발된 양팔 로봇입니다. 팔이 굉장히 유연하게 아주 어려운 자세까지 잘 취할 수가 있어서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뭐 물건 병 따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운동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다양한 자세를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이제 지시를 해서 이런 고구마 껍질 벗기는 이런 작업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학습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다른 유사한 동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이때는 이제 로봇이 이제 그 힘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반발력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힘을 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에 좀 강한 소프트웨어 회사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고성능의 로봇, 라이다 센서가 있는 고성능의 로봇으로 지도를 만든 후에 또 카메라와 같은 아주 값싼 센서를 활용해서 그 위에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 이런 주행 쪽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보았던 그 엠비덱스라는 로봇은 클라우드에 제어기를 두고 5G 통신망을 활용해서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회사 유니트리의 G1이라는 휴머노이드입니다. 16,000불이니까 2천만 원 언저리에서 살 수 있고, 하드웨어로서 물론 아직 이제 손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발전이 덜 됐지만은 컴팩트한 하드웨어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많이 증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한 조건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요. 외부의 힘을 이제 센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세를 복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가동 범위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대로 패키징돼서 이제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배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로봇이 조금 더 적절한 행동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파워도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X로 공장 안에서의 활용을 예상하고 있는 다른 휴머노이드들과 달리 얘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집사 같은 형태의 로봇으로 설계되었고, 아직 많은 것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휴머노이드들을 잘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고도화된 이동성과 균형 유지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G1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부에 힘이 오더라도 내가 기울어짐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유지 방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뭔가 밟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액추에이터 기술이 또 기본으로 필요한데, 로봇이 오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를 덜 쓰는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도 또 큰 힘을 낼 수 있어야 로봇이 실제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또 생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들어 올린다던가 밀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촉각 관련된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각과 청각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컴퓨터와 영상 또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데 이 손의 감각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도 인간 수준의 촉각 감지 기능을 갖춘 손끝의 촉각 센서, 그리고 이런 손끝의 촉각 센서를 손에다가 전부 다 결합해서 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실감을 더,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도구로서도 이제 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음 생성형 AI와 강화학습의 융합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뒤에서 살펴볼 로보틱 트랜스포머 2, RT 트랜스포머 2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물리적인 공간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젝트 그룻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앞에서 보여드린 많은 휴머노이드들을 이렇게 등장시킨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도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과 또 청각과 힘과 이런 공간을 다 통합한 로봇이 자기의 외부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커다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만들겠다. 여기 이제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휴머노이드들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슨 토르라는 그런 GPU를 만들어서 이게 휴머노이드 안에 마치 이제 CPU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세서까지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러한 생태계를 전부 다 로봇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우리가 전부 다 제공할게요. 라는 그런 그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과 로봇이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로봇과 로봇의 협력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로봇과 인간의 협업 기술은 그렇게 많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의도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내가 이제 물건을 너가 쥐면 나는 이제 놔줘야 이 물건을 가져가겠죠. 그러한 물리적인 의도를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피해갈 테니 너는 그대로 와도 된다라는 그런 인간 공간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과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언어는 물론이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로봇이 인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무난히 협업하는 그러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휴머노이드 연구에서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구학의 식이나 동력학 식에 기반한 그러한 접근 방법에서 좀 벗어나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또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물리적인 물체를 다루는 지능을 바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도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훌륭한 거다. 굉장히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많은 문자를 봤죠. 굉장히 큰 데이터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뭐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영상에서 이게 무엇인지 물체를 알아맞힌다라든지 그렇게 특정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알려준 그 결과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처럼 정말 모든 사물을 다루는 그런 일반적인 지능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그 LLM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언어에 머물지 않고 이제 눈으로 본 거,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입력으로 받고 그래서 출력을 할 때도 내가 말이나 글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이게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우리 로봇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지와 자연어 명령을 함께 입력받고 시각 정보와 언어를 통합적으로 처리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이제 출력을 내는 그러한 일반적인 물체를 다루는 물리적 공간에서 일반적인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시각, 언어,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객체나 작업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지식이 생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위치로 가라라는 명령을 했지만 이제는 달력 앞으로 가라든지 뭐 가스레인지 앞에 가서 이게 잠겼는지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어로 출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서 어떤 해석도 가능하고 체인 오브 소트 추론이라는 이런 일종의 그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프롬프팅이라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액션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완전히 발전을 한다면 그동안에 특정한 지능 또 특정한 작업 능력만 가졌던 로봇과 AI를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일반적인 지능을 가지고 또 행동 능력에 있어서도 특정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와 생성형 AI의 결합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러나 아직 데이터를 모으고 또 해야 될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이 좀 어려운 것은 기구적 구조가 로봇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좀 일반화할 수 있고 이런 기구적 구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거를 여러 연구 그룹이 공유하고 같이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발전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시작하게 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시작하게 된 구글 딥마인드의 로보틱 트랜스포머 1은 우리가 이제 랭귀지를 언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었고 그것을 시각으로 확장시킨 게 비전 트랜스포머이고요. 로보틱 트랜스포머는 이것을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까지 확장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은 공장까지는 아직 못 갔고 사무실과 주방 환경에서
형태가 비교적 비슷한, 너무 형태가 다르면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10세대의 로봇을 통해서 700개 이상의 다양한 작업, 뭐 물건을 주로 나르는 거, 뭐 서랍을 여는 거, 문을 닫는 거, 뭐를 짚는 거, 갖다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한 700개 이상의 다양한 작업을 13만 개 이상의 실제 로봇 시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17개월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여기서 RT1, 로보틱 트랜스포머 1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데이터와 언어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런 모델을 모았는데 13만 개 이상의 로봇 시연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이 서랍 안에서 라이스 칩, 요 쌀과자 칩을 들어 올려서 카운터 위에다 놔라. 이러한 이제 말로 된 여기 랭귀지 명령이 있고 이거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인공신경망 모델이 뭐를 출력하게 되어 있냐면은 이러한 작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이 동작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한 겁니다. 동작 데이터는 이 동작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되는 동작이냐 뭐 아니냐 이러한 그것과 또 그리퍼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이 베이스는 아마 이 로봇 이 기준점이 되는 바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로봇 손끝에 위치가 있을 거고요. 로봇 손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로봇 손끝이 얘를 쥐기 위해서는 방향이 맞아야 또 물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 값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는지 그러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데이터를 같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언어 명령과 영상 명령과 그 다음에 동작 데이터를 합치는 그런 작업을 쭉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봇의 스킬에 대한 데이터를 쭉 취합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수집한 대규모 말과 영상 데이터겠죠. 이거는 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합쳐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행하고 고유명사, 뭐 관계, 인식 이런 것들은 아까 만든 로봇의 동작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상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거와 로봇 동작이 연결된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를 물병으로 옮겨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가 무엇인지 알고 물병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그런 상식들이 결합이 된 거죠. 로봇의 동작과. 바나나를 3번 글씨로 3번 위치로 가져가. 그럼 3번이라는 걸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상식과 연결해서 오는 거고 딸기를 제대로 된 바구니에 담아. 그러면 사과 바구니가 아니라 귤 바구니도 아니고 딸기가 있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렇게 위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로봇의 동작이 결합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것을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에다가 이걸 갖다 놔라 라고 하면은 이걸 잡아야 된다 또 어느 위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조작 쪽 파트가 안정되지 않아 가지고 뭐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놓친다든지 하는 일은 조금 있지만 로봇이 말로 주어진 명령 자, 이번에는 구글이라는 데로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제 구글 그 이미지가 있는 쇼핑백으로 가져갔잖아요. 네, 이렇게 로봇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자연어로 그 다음에 물체들의 관계와 물체들의 이름들을 활용해서 직접 명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다. 자, 이제 이것도 독일한테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제 국기도 다 알아보는 거죠. 얘한테 상식이 생겼고 그 상식과 로봇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hain of Thoughts Prompting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결과를 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됐는지를 프롬프팅을 할 때 이제 프롬프트로 질문을 입력할 때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복잡한 명령을 작업 계획으로 분해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을 보시면 다른 애들과 다른 물체를 잡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얘는 물병은 동그랗게 생겼고 뭐 캔도 길쭉하게 생겼고 다만 얘는 네모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서로 다른 물체이다라는 것을 프롬프트로 줬을 거고 이제 그런 추론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요거는 초록색 물건끼리 같이 날아. 그러면 왜 어떤 게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추론을 통해서 직선적인 명령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하더라도 로봇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 추론하는 역량을 이제 동작과 통합시킨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런 연구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로봇이 시각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말이나 글로 주어지는 정보를 활용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반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체를 다루는 그러한 능력까지를 취득하고 우리 안에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명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또는 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